아바스라는 왕조는요, 바그다드에 수도를 두고 넓은 지역에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아바스 왕조의 가장 큰 역할, 이것은 이 동서 문명을 결합시킨 겁니다. 먼저 이 동지 중에 있었던 철학, 과학, 역사, 고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스어를 아랍어로 번역하는 작업들,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주석을 다는 것들, 또 이 지역에 있었던 의학 이런 것도 융합하고 발전시키는 것. 이게 서쪽에 있는 거라면, 자, 동쪽에 있었던 인도 숫자, 인도에서 발명된 숫자들을 아라비아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학문에 적용시킨 것. 또 당연히 해상로를 통해서 가져왔던 동방의 발명품들, 나침반 이런 것들을 또 여기서 융합시키고 개선을 해가지고 주변 지역에 전해주는 역할, 이런 것도 있었죠. 또 제주술 같은 경우에도 당나라 군대에 포함되어 있었던 제지 기술자가 사마르칸트에 왔었고, 그 사마르칸트의 제주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것이 다시 바그다드까지 와서 거기서 발전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아바스 왕조가 동서교류의 최적지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융합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또 주변 나라에도 많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들은요, 이 문화 융성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 지원했던 증거가 바이트 알 히크마라고 하는 거죠. 지혜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지혜의 집, 말하자면 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거예요. 도서관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책이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아랍어, 뭐 여러 문자로 쓰여진 문서들이 일단 집결을 이제 하게 되고, 그게 도서관이 설립이 되고, 또 도서관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걸 공부할 수 있는 학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 집단을 후원합니다. 그 학자가 와서 연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책을 계속 모아주고 행정적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학문이 발전하려면 외부에 있는 학문들이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국인 비잔틴 제국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리스 서적의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건 과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이렇게 해서 책을 많이 모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책들을 모을 것이냐, 가서 사본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사본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처럼 복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서 그거를 베껴와야 되니까 꽤 오랫동안 베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서적의 사본들을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유클리드 같은 이의 작품들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연구되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은 아랍인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게 알마게스트라고 불립니다. 알마게스트는 알이니까 이게 아랍어잖아요. 이름이 알마게스트가 사실은 이게 아주 통용화된 단어로 바뀌었죠. 이런 그 바이트 알 히크미가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이 칼리프 국왕이 적극적인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왕의 학문활동 지원, 방문학적 지식의 집결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지원했던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이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에서도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거기다가 그냥 지식만 모으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시켰다는 거죠. 천문학, 수학, 공학 분야 연구가 150년 동안 진행이 되니까 특히 아랍어가 그리스어를 밀어내고 보편적 과학으로 등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학문들은 우리 그리스어가 중심이지만 과학 쪽은, 수학, 과학 쪽은 오히려 아랍어가 더 핵심 언어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연구가 그만큼 많이 되었기 때문이죠. 경도와 위도, 자오선의 길이 측정, 천체 관측 크기로 지구 구체설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또 의학에서 예방의학과 외과술이 발달했다. 의학대전이 저술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 쪽의 의학, 또 페르시아의 의학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집결을 시키고 여기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예방의학과 외과술도 발전하게 되고 의학대전이라고 하는 의학의 집결을 되는 저술도 나오게 되었다는 거고요. 특히 아랍에서 많이 발전된 게 바로 화학 분야예요. 화학에서
승화작용, 증류법 등 다양한 화학 실험을 하게 됐고요. 또 연금술 같은 것도 이곳에서 많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그다드에서 만들어진 지혜의 집에서 이 연구된 연구 결과들은 각 도시로 보내서 그거를 또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 쓰였습니다. 자, 그럴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한 이슬람 도시에는 대부분의 어떤 형태로든 대학교가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교의 가장 유명한 대학교는 이집트에 있었어요. 자, 그 아바스의 후기 시절에 이집트에 만들어진 왕조가 파티마 왕조인데요. 그 파티마 왕조는 시아인이 만든 최초의 왕조였어요. 아바스 왕조의 일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문화를 가져다가 시아파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시아파가 중심이 돼서 세운 왕조가 파티마 왕조인데요. 이곳에서 탄생한 그 시아의 일파가 이스마일파예요. 일곱 번째 이맘이었던 이스마일을 따르는 사람들, 해서 이스마일파가 된 거고요. 일곱 번째가 누구죠? 알리 다음에 그 후손 일곱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알라위파, 드루즈파로 분화되는데요. 그 파티마 왕조에서 세웠던 대학이 있어요. 바로 그게 알 아즈하르 대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학이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이스마일파 교육기관으로 처음 탄생한 대학이고요. 이보다 더 오래된 대학이 있습니다. 알 카라윈 대학입니다. 이것은 서기 859년에 설립된 대학인데요. 모로코의 페즈에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을 볼로냐 대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볼로냐 대학은 1088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고요. 가장 오래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얘기한다면 모로코의 페즈에 있는 알 카라윈 대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바스조에서 시작한 이 대학 교육이 역사와 전통이 길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아바스 왕조에서 만들어진 많은 학문들이 이슬람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여러 지역에서 발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결과물로 많이 남겨지게 된 것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알 안달루시아였습니다. 자, 알 안달루시아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있는 이슬람 점령 지역이었죠. 그래서 8세기에서 11세기까지는 이렇게 똘레도를 수도를 둔 이런 지역이었고요. 12세기 가면 북쪽에 점차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코르도바의 수도를 둔 작은 영역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콘비벤시아라는 게 생겨납니다. 콘비벤시아라는 게 그 지역 안에 있어서 종교적, 학문적 관용 체제라 그래요. 이걸 콘비벤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톨레도 중심의 이슬람 지역일 때는 당연히 이 안에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교인 등등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 이후에 똘레도를 기독교가 회복합니다. 그 시절에도 여기 똘레도에서 기독교 통치 하에서도 콘비벤시아가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남쪽에 이슬람교 통치 하에서는 당연히 콘비벤시아가 이어졌었고요. 12세기, 13세기에 똘레도 중심의 기독교 지역에서도 콘비벤시아는 계속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 기독교 치하에서 이 똘레도에서 여전히 번역 학교가 운영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똘레도 번역 학교가 뭐냐면, 자, 이븐 루시드, 이븐 아라비, 이븐 투파일 등 무슬림 학자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그다드 지혜의 집에서 수행한 전방위적 문명 교류의 역할을 담당을 했다. 그러니까 지혜의 집에서 수집하고 보존되고 발전된 학문들이 북아프리카를 지나서 이베리안 반도까지 와서 여기서 다른 작업을 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아랍어로 된 철학, 과학, 의학, 천문학, 수학 서적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이곳이 이 똘레도가 알폰소 6세에 의해 점령 후에도 똘레도 번역학교는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거죠.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라틴어 번역되는 게 어떻게 쓰일까요? 그럼 당연히 이베리아 반도에서 쓰일 거고, 이 라틴어 번역본의 또 수요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였겠죠. 이쪽으로도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알 안달루시아 남부에서는 코르도바, 여기는 중심 도시였는데 이 코르도바는 1600개 모스크가 있었고요. 인구가 한 50만 뭐 이 정도 되는 대도시였다 그러죠. 다양한 혼합 문화가 있었고요. 또 이 코르도바 태생의 이븐 루시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은 바그다드에서도 했었고요. 다마스커스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석을 했었고 13세기 중반 그의 주석이 파리 대학에 소개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아베로스주의라고 하는 형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대한 주석을 가지고 연구하는 아베로에스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유럽이 깨어나게 된 거죠. 자, 그 중에서 중요한 학문이 의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의학의 계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트로이 전쟁에서 아폴론이 전염병의 화살을 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아폴론이 의학의 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역할을 한 건 없고요. 진짜로 의학의 신은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화에서 정해져 있는 아스클레피오스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원래 의료의 신이죠.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여러 군데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실제로 최초의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됐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포달리우스하고 마카온이에요. 둘이 형제였는데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필록테테스증 장수들을 치료하죠. 그러다가 마카오는 파리스의 화살에 부상을 당하고 에우리필로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마카오는 죽고 포달리우스는 가서 이제 의사로 이제 활동을 하죠. 주로 이오니아 지역에 가서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는 5세기의 인물인데 실제 인물이에요.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의학이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의사 자격증을 따면 이런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죠. 그 선서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나는 의학의 신 아폴로와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휘게아와 판아케와 그리고 건강과 모든 치유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의 이름을 걸고 나의 능력과 판단으로 다음을 맹세하노라. 그럼 계보를 보면 이래. 아폴론, 아스클레피오스, 마카온과 포달리우스 그리고 여기까지 신화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아소, 파나케아, 아이글레, 휘게이아라고 하는 이렇게 계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와 휘게이아 숭배가 에피다우루스, 코린토스, 코스, 페르가몬 등지에도 이렇게 행해집니다. 주로 이오니아 지역에서 의술에 대한 발전 그리고 의학의 신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2세기경에 페라가모에 살던 갈레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아우렐리우스와 콤모도스 황제의 주치의였는데요. 또 책도 썼어요. 의학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리스어로 서술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저술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수용이 됐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는 주로 여기 이오니아 지역이 의학과 치료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갈레누스의 이제 저술이 전 로마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서도 흡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지중해 동부에도 갈레누스의 저술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븐 시나라고 하는 원래 이 사람은 페르시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갈레누스의 서적 그리고 페르시아의 의학 이런 것들을 전부 집대성을 해가지고 치유의 서와 의학 전범이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북아프리카의 고속도로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베리아의 코르도바까지 가죠. 그래서 여기서 아랍어로 써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 코르도바에서 당연히 또 라틴어로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번역된 것이 프랑스 남부의 몽펠리에로 가가지고 이 몽펠리에가 의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에 대규모 의학교가 설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에는 의학이라는 게 일종의 그 주술, 뭐 이런 정신적인 치료였었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과 수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갈레누스도 원래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외과에 관한 치료들 또 페르시아의 뭐 신비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것이 의학으로 많이 발전이 이제 되게 되고 그런 그 학문들 발전된 학문들이
이제 서유럽으로 점차 이제 퍼지게 되죠. 유럽에 스콜락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스콜락이 탄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동방 지역에 있었던 여러 고전과 여기서 발전한 학문들이 있는데, 그것의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아바스 왕조에서 만들었던 이런 학문 활동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르도바 태생의 이븐 루시드, 유대인이었던 마이모니데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신학의 중요한 경전으로 하나 삼아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부각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새로운 신학의 어떤 이론으로 정립이 되게 됐고요. 또 중요한 건 이 수학과학이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수학이 바그다드로 오고, 그 바그다드에서 또 발전된 뭐 대수학 같은 것들이 이베리아로 오고, 그것이 다시 파리로 전해지는 이런 중요한 흐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범위래요. 뭐 대학이 있었죠. 원래 유럽의 대학은 수도원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공부를 한 사람은 수도원의 수사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를 하려면 당연히 수사를 모셔다가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거 원래 만들어진데 학생을 뽑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길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설립을 해요. 그러고 나서 돈을 주고 선생을 모셔와요. 근데 그 모셔오는 선생이 누구냐? 대부분 수도사들이었다는 거죠. 이 수도사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곳이 컬리지 또는 유니버시티가 된 거죠.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의 독점 용어가 이때부터 이제 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는 이런 데가 있었어요. 파리는 신학 연구의 중심지였고요. 자, 몽펠리에는 의학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고, 볼로냐는 법학이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도 신학이었다. 왜 이렇게 신학 연구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대학의 교수진은 거의 대부분 그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 신학 중심으로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법학. 사실은 법학도 원래 로마법이 이 캐톨릭으로 가서 캐톨릭의 또 교회법으로 만들어지고, 당연히 교회법을 이제 가르치는 이런 게 주로 법학이고, 가장 실용적인 건 어찌 보면 의학이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대학에서 이제 기본 과목이 3학 4과였고요. 그래서 흔히 세븐 리버럴 아트라고 부르죠. 언어와 관련된 문법, 수학, 논리학, 수학, 기학, 천문학, 음악이 이제 그 4과였고요. 이게 기본 과목이고, 대학원 과정으로 법학, 신학, 의학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법학, 신학, 의학은 대학원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런 전통이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자, 15세기가 되면 대항해 시대가 열리잖아요. 자, 바스코 다가마는 리스본에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의 고아와 캘커타까지 갑니다. 여기는 이 항로는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길이었어요. 근데 요 희망봉까지는 여러 번의 시행착을 거쳐서 여기 아프리카 동부까지 갔는데, 여기 동부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얻냐면 바로 아랍인들의 도움을 얻습니다. 아랍인들이 이 바닷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지도를 갖고 있었죠. 당연히 인도양 항해에 관한 지도를 갖고 있었고요. 이들이 또 뭘 갖고 있었죠? 아랍인들이 나침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은 오늘날의 나침반은 많이 달라요. 형태가 많이 달라. 근데 다르긴 하지만 방향은 알 수가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아랍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항해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그 뒤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바스코 다가마처럼 동쪽으로 항해할 필요 있겠느냐? 자, 인도에 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거꾸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꾸로 항해를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개념은 과연 콜럼버스 시대에 일반화되었을까? 예,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누구나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냐?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이 7대 7의 행성, 7대 7의 행성이 있다는 거죠. 7대 7의 행성이 있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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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과학적 지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베리아 반도에 전해지고 이탈리아에 전해져 가지고 항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꾸로 항해를 해도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통용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아랍 제국에서 연구되고 발전된 여러 학문들이 이 서구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확대되면 인류의 문명사에 아랍 제국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